그러니까 이게 자치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처음에 원래 태어난 게 옛날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났잖아요. 지금의 민주주의하고 많이 다른 건 아시죠? 그때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누굴 뽑아서 그 사람들이 대신 통치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재밌는 게 시민이란 말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시민이란 말이 언제 처음 태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그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난 국어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어떤 제가 제일 많이 쓰던 말들을 국어사전이나 이런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는 버릇이 2005년도에 2006년도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한번 끝장 토론에 제가 발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풀뿌리란 말 사전에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재밌다 싶어가지고 찾아보는 취미가 생겼는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시민이라는 말 찾으면은 그 특정한 시에 사는 사람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은 참 차별적인 설명이에요. 왜냐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인천시에 사니까 인천 시민이잖아요. 그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시에 사니까 특별한 시민들이 되죠. 저는 경기도에 살아요. 도민이죠. 물론 조그만 시긴 해요. 그렇게 따져도 시민이라고 한다면 시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기 진안군에 사는 사람들은 시민의 자격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시민이란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도시국가에서 탄생한 개념이고 당시에 도시국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처음으로 만들고 운영했고 그때 시민들이란 뭐냐 하면은 그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정치를 아니면 뭐 전쟁을 할까 말까, 세금을 올릴까 말까, 무슨 공공사업을 할까 말까 이거를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광장에 모여서 토론하면서 직접 결정했잖아요. 그게 시민인 거죠. 즉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주권은 시민들한테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그리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권 재민의 그 민의 주체 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특정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사실은 뭐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아테네 민주정이 사라지고 로마한테 멸망당하고 로마도 이제 공화정에서 제정 로마로 넘어가고 그럼 민주주의란 말도 없어지고 로마 시민이란 말은 여전히 남았지만 제정 로마에서 로마 시민이라는 건 큰 의미가 별로 없었던 시절. 몇 가지 특혜가 있긴 했지만 그러다가 시민이란 말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관련이 깊죠. 근데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왕정을 무너뜨리면서 그 무너뜨린 세력을 시민이라고 얘기했고 그 시민들도 당연히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직접 통치 주체가 되고자 나선 게 시민혁명이니까. 근데 물론 그때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고대 아테네 때도 시민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거주민이 시민은 아니었고 노예가 시민이 아니었고 여성들도 시민이 아니었고 16세인가 그 이하도 시민이 아니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시민혁명이 들어선 다음에 시민이라는 개념은 부르주아지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부르주아지들이니까 자신들의 사유재산권 같은 것들 중요한 걸로 삼아서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랬던 거죠. 아무튼 근데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는데 이때 이제 지금과 같은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그때 처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당시에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았다 그래요. 아테네에서 같은 직접 민주주의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다. 우리들은 정치 엘리트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상가가 이제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이게 말이 돼. 이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만약에 이런 정치 체제를 운영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시민들은 선거 때에만
주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선거 이후에는 통치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그게 사실 오늘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얘기인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그 지금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중요한 한 가지 논리 중에 하나가 타걸성의 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타걸성의 논리가 어떤 거냐면은 뽑히는 사람이 뽑은 사람들보다 똑똑하다. 탁월하다 이런. 간접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보다 좋은 이유는 딱 그거예요. 뽑히는 사람들이 뽑은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하는 걸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냐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맞아요. 물론 그래도 똑똑하지 않은 결정을 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똑똑하게 결정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똑똑할 수 있는 조건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알아야 면소기도 한다고 뭘 똑똑하게 결정을 하려면은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알아야지 이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똑똑한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거의 무한정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건 맞아요. 두 번째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권한이 없으니까 뭘 알아야 될 필요도 못 느끼잖아요. 알면 뭐예요? 결정할 권한도 없는데. 사실 옛날에 이제 공청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시민들이 뭐 반대할 때 와가지고 뒤지고 엎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민도가 낮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아니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우리 뜻을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잘난 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 동네에서 저는 아무런 힘도 없거든요. 제가 얘기한다고 시장이 눈 하나 껌뻑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것 시에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를 관철시키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죠. 권한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 엎고 책상 뒤집어 들었다 놨다 하고 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권한이 없어 그런 거거든요. 권한이 있어야지 이것을 내가 결정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좌고우면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보도 좀 알아야 되겠다. 정보도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되는데 권한이 없으면 정보를 알 필요를 또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똑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에는 처해 있죠. 조건을 활용하지 않으면 별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우리도 만약에 권한과 정보를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일반 시민들이.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약간 그 대의제 민주주의가 지금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한 20, 30년 전부터 민주주의가 위기다 이런 말들이 이제 막 유럽에서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죠. 들어보셨나요? 물론 뭐 주류에서는 그런 걸 다루지 않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비주류잖아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전 세계로 막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물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키는데 제가 추가시킨 것 한 가지는 그런 거죠.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주권재명이잖아요. 그 권력, 권한은 다 우리 건데 우리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4년 동안, 5년 동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데 사실은 이것도 원래 민주주의 형태는 그렇지 않았죠. 원래 민주정에서는 지도자를 선거로 뽑지 않았어요. 추첨으로 뽑았어요. 그 이유는 모든 시민들은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역량이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추첨으로 뽑았어요. 아테네의 민주정은 그렇게 운영이 됐어요. 이렇게 선거 같은 거는 간접 민주주의가 태어난 다음에 생긴 건데 어쨌든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의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천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권한은 우리 거잖아요. 우리가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비유를 이렇게 들면요. 여기는 이제 가업주도 계실 수도 있고 세입자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세입자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그 집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수리 같은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세입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절대 없죠. 세입자는 결정 못해요. 그걸 가옥주하고 반드시 상의해서 가옥주의 승인을 얻어야지 집수리할 수, 뭐 돈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시나 부평구의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상의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걸 빌려 쓰는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민주주의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가치하고 어긋나는 거잖아.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민주주의가 밥 먹여줘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훌륭한 정치 체제라고 하는 데에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그런 나라가 하나라도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점잖아서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북한. 중국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다시피 거기는 국호 자체가 우리보다 민주주의를 더 강조해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거든요. 실제로는 민주주의라는 정치가 작동하지는 않아요. 작동하지는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다 도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제헌헌법부터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었지만 독재 시절에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뭐 그런 걸 따지면 하여튼 민주주의라는 정체제는 거의 모든 나라가 도입하고 있는데 안 그런 나라도 있긴 있죠. 그 왕정이 아직도 왕정인 나라가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왕정이니까 그런 일부 나라를 빼고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를 다 도입했는데 그거는 그만큼 가장 훌륭한 정치 체제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가 가장 좋은 정치 체제라면은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갖다 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경제는 성장하고 산업화 독재적인 그런 리더십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산업화 시절만 하더라도 뭔가 경제가 막 성장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그 후기 산업 사이로 넘어가면서 뭔가 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긴 낮아졌지만 그래도 성장률이 낮아진 거지 후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학기술 운명도 발달하는데 사람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도 제시해주지 않는 민주주의가 과연 정말 제일 좋은 정치 체제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그 핵심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기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인데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이 문제가 어디서 왔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뭐 정치 지도자들이나 전문가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일정한 합의를 하나 도출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산업화 시대의 논리, 즉 그때는 지도자가 결정을 하면 정치 지도자가 결정을 하면은 모든 사람 시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을 가랭이가 찢어져라고 쫓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합의를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시민들이 정치 지도자와 평등하게 권한을 분배받아서 권한을 가지고 공동의 통치자, 공동의 운영자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추구해야 될 사회 발전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합의하기에 이르렀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거버넌스란 말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거버넌스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거버넌스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하여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민들에게 자치의 권한을 남겨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점점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확산되면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민들이 참여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는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사회 발전의 필수라고 사람들이 합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우리나라도 들어왔죠. 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참 많이 왜곡돼 있긴 해요. 왜곡되긴 하는 게 뭐냐면은,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그냥 저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 건너와서 진짜 고생하는 용어가 두 개 있다고 요즘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버넌스를 민간 협력과 별로 차이 없이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 민간 거버넌스는 뭘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겠다, 이런 것으로 보통 많이 사용하죠. 그럼 시민사회에 있는 단체들은 또 이걸 어떻게 또 왜곡해서 하냐면은, 그거는 행정보다 우리 시민들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위탁줘, 민간 위탁해줘, 이런 요구할 때 보통 많이 써먹기도 해요. 그걸 전반적으로 민간 협력과 별 차이가 없이 얘기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권한이에요. 민간 협력은 권한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거버넌스는 권한의 분배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민자치, 주민자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자치, 주민자치, 자치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잘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셀프 거버닝 뭐 이 정도로 쓰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라든가 다른 용어를 통해서 이 시민자치, 주민자치 이런 거는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분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뭐 전반적으로 그런 제가 잘못 썼나요? 아니죠. 지우개가 문제죠.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치라고 하는데 자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런 거예요. 시민들은 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는요, 당이나 대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처음 뵙는 분들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옳은 거 아니야? 이거는 중요한 거잖아 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시민들은 별로 관심은 기울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여에 동의이 되진 않아요. 사실은 지난번 촛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의적인 거였죠. 정말 오죽했으면 그렇게 터져 나올까 싶을 정도로 터져 나온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촛불이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한번 터져 나왔고, 광우병 때 터져 나왔고, 세월호 때 터져 나왔고, 사실은 이거는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오죽 못했으면 이렇게 뺏기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일상적으로는 자신들의 일상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사회운동은 사람들의 직접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게 사회운동이에요. 사회운동의 가장 전통적인 가치는 민중들이 사회 변화를 만드는 주체가 되도록 한다, 이거잖아요. 전문가들이 만드는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일반 민중들이 사회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87년 민주화 운동 전에는 워낙에 독재 권력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했고 우리의 일상을 다 옥죄었으니까 이 독재 권력을 민주적인 권력을 만드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이거는 당위적인 관심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도입됐단 말이에요. 시민사회라는 게 열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신촌 내 사거리 앞에서 아무 때나 가가지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술 먹고 소리 질러도 잡혀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신촌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80년대 초반에는 짜장면 먹다가 경찰서 연행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걸리 국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막걸리 먹고 대통령 욕했다고 국가보험 잡혀가고 이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상의 문제로
들어와서 자기 가족의 문제, 교육의 문제, 아니면 좀 환경의 문제, 문화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북핵 문제가 굉장히 위기에 치달아서 전쟁이 나니 마니 뭐 이런 얘기가 났을 때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일반 주민들한테, 여러분들 그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라고 머리띠 메고 광화문 앞에서 데모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다 들려설래.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심각하긴 하지만. 근데 만약 여러분 집 뒤에 빈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반대하러 머리띠 메고 구청 앞에 달려갈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서일까요? 주차장 문제가? 그건 아니에요. 사람 다 알아. 이것보다 북핵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전쟁이 나면 다 죽는데 이게 더 중요하죠. 하지만 이 자기 집 뒤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건 그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 거예요. 절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북핵 문제는 뭔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래서 왜 자치를 시민자치라고 하지 않고 또 주민자치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참여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방자치제와 관련이 깊어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다고 하는 것은 지역의 정치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지역 정치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역사회, 지역 안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역에서 벌어지는 독자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의 내용, 주제들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부평 구의회에 한번 방청을 한번 가보세요. 재미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뭐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끝나고 나면 재밌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거기서 맨날 지지고 싸우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공터가 있는데 어디다가 아파트를 지을까, 문화센터를 지을까, 주차장을 만들까, 공원을 만들까,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는 싸움은 적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굉장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국회에 보는 거하고 다르죠. 두 번째 제가 재밌다고 얘기하는 건요. 그것만이 아니라 가보면 참 재밌어요. 야,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게 뭐, 여기 의원님 아니시죠? 수준이라고 하는 게 정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참여는 지역 단위에서 보통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민자치라고, 시민자치와 주민자치는 다른 개념이 아니지만 주민자치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치가 사람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자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에서 결정할 수 있는 포션이 몫이 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됐지만 지역의 자치적인 권한이 너무 적어요. 너무너무 적어요. 일본에서 옛날에 3할 자치라고 자기네 자치를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엄격히 말하면 2할 자치에 불과해요. 2할 자치는 제대로 되나? 사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국가에서 다루는 사무 중에서 중앙정부의 사무가 80%예요. 지방정부의 사무는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지방정부의 사무 60% 중에서도요, 20% 중에서 60%는 국가의 위임사,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예요. 실제로 지역이 구천시면 부천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요,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 부평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8%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 여러분들은 그 8%를 가지고 부평구청장이 해야 되니 구의회가 해야 되니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되니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평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의 범위가 더 넓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치의 권한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권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세입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8대2예요. 국세가 거의 80%고 지방세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처음으로 분권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실제로 사회복지 관련해서 많은 정책을 넘겼어요. 지역 정부로 넘겼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 정책하는 분들은요, 분권 안 좋아해요. 사회복지 정책은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진국들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 같은 나라들은 복지 정책이야말로 지역에 가까운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학자들은 반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누가 분석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지역 정부로 넘겨놓고 보니까 전체 복지 예산 지출이 중앙정부가 다 하던 것보다 줄었다는 거예요. 즉 권한만 넘겨주면 뭐예요? 돈도 넘겨줘야 되는데 돈은 안 넘겨주고 권한만 넘겨주면 이건 더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분권을 논의할 때는 저는 세수에 대한 조정도 분명히 있지 않은 분권 논의는 허울뿐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자치단체 내에서는 그나마 있는 권한 중에서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제일 세요. 거의 지역에서는 제왕적 자치단체장이라고 이렇게 봐요. 지방의회의 권한은 거의 없어요.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새로운 예산 사업을 넣을 수 없어요.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권한에는요, 행정에서 만든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어요. 깎을 수는 있지만 증액도 못해요.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해도 예를 들어 공무원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도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끄럽게 떠들 수는 있고 귀찮게 할 수는 있지만 꼭 그렇게 하도록 견인하는 힘이 별로 없어요. 자치입법권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은 조례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인데 법령의 법이 내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법령에서 얘기하지 않는 건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부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법령을 벗어나지,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분권이 된다는 건 많이 좋은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노무현 정부 때 분권에 대해서 제가 약간 또 뚱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권한을 넘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누구한테 넘길 거냐에 대한 생각을 고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고려가 없이 그냥 권한을 넘기면 여건 가뜩이나 제왕적 자치단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치단체장의 권한만 커지게 하는 결과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할 때 어떤 거는 자치단체장에게 넘겨주는 게 좋은지, 어떤 거는 지방의회에다 넘겨주는 게 좋을지, 어떤 거는 주민들에게 직접 넘겨주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별로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 이번 정부도 사실 그런 면에서 많이 우려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좀 보충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좀 고려하고 있긴 해요. 뭐 혁신읍면동 계획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주민들의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전면적으로 그렇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은 좀 약간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요, 거버넌스에 대한 공감대 합의가 확산되면서요, 주민 참여 제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주민 참여 제도들은 뻔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주로 주민 투표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민 투표제 아시죠? 주민 투표제가 뭐냐면요, 주민 투표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용인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민 소환제 아시죠? 우리가 뽑았지만 리콜하는 거. 물론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 주민 투표제. 우리나라는 주민 투표제 있어요. 주민 투표제는 좋은 게 우리가 직접 결정하고 싶은 걸 우리가 제기할 수 있어요. 일정한 서명을 받으면. 근데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우리나라에서 사문화된 제도라고 이렇게 비판받아요. 너무 그렇게 하기 위한 서명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주민투표는 또 뭐가 또 까다롭냐면 설사 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면은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개표도 하지 않고 부결시켜버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방의원 보궐선거 때 투표를 30% 넘어간 거 본 적 있어요. 그래도 그건 까가지고 이렇게 대표자를 가리잖아요. 근데 주민투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독도조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유럽 같은 나라는 주민투표가 우리보다는 좀 이렇게 활용하기 쉽게 돼 있어요.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요즘에 스위스는 참여민주주의 메카라고 요즘에 많이 불리는데 스위스는 예를 들면은 어떤 광역자치단체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억 원 이상의 신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헌법을 고치는 건요 10만 명의 서명만 있으면 헌법 고치는 국민투표의 부의가 돼요. 네. 그리고 보통 법령을 고치거나 만들거나 하는 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할 때는 예를 들면 원전 건설을 억제한다 뭐 이런 뭐 법을 만들고자 싶다 뭐 이런 거 하려면은 15만 명이면 돼요. 쉬워요. 그래서 보통 거기는 예를 들면 여기 부평구 여기 부평구잖아요. 부평구에서 어디 도로를 뚫는데 터널 하나를 뚫는다. 이건 주민투표 거치지 않고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의무적으로 거기는 의무적 주민투표가 있고 선택적 주민투표가 있고 시민 발의의 주민투표가 있는데 다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뭔 얘기하다가 우리 여기까지 나가지.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제도가 생긴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 활용한 사례들이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민참여예산제 아시죠? 우리 특히 인천시가 많이 폄훼화돼서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지 모르고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였어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행정에 있어서 예산은요 알파의 오메가예요. 행정에게 있어 예산이 없는 사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산이 없는 정책도 존재하지 않아요. 홍명 구청장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예산서에 없으면 그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세계적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 막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89년도에 브라질의 조그만 섬 남쪽에 있는 포르투 알레그리라는 데서 참여예산이라는 걸 실시한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니까 지역 정부가 다 내년도에 뭘 할까를 결정하는데 주민들이 참여가 스스로 결정한 사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뿐만 아니라 월드뱅크 같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에서조차도 이거야말로 혁신적인 행정 혁신 사례라고 이렇게 입에 발린 칭찬들을 막 남발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하는 게 주민 참여 예산제거든요. 어쨌든 이 모든 현상들을 볼 때 뭐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는 자치, 뭐 그 시민자치라고 부르든 주민자치라고 부르든 그거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어요. 그 지역 사회가 질적으로 발전하냐 못하냐에 있어서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네, 전 서가지고 얘기하니까 안 졸리지만 분들은 제가 그 입장이면 마찬가지로 졸아요. 조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전혀 미안해 하실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재미있어서 주민자치와 시민자치는 뭐가 다를까요? 그냥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 혼자 떠들지 않고. 일단 딱 보니까 글자가 틀려요. 네. 예? 일단 딱 보니까 글자가 틀려요. 아 글자가 예, 예 그렇군요. 주랑시민. 예. 이거는 주민이고 예. 이건 시민이죠. 예. 예. 아 제일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팩트가 아니더라도 혹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긴 이 배치가 이렇게 같이 막 얘기할 배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민자치라고 저한테 보낼 때도 주제가 시민자치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딱 보고 제가 느낌은 여기는 시민자치란 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럴 수 있죠. 보통은 주민자치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희 있던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이라고 전에 제가 거기서 있었는데 그 전신이 시민자치정책센터였어요. 만들 땐 저는 없었고 만들고 난 다음에 1년 후인가 제가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주민자치가 아니라 왜 시민자치냐 이렇게 자기들이 토론을 많이 했는데 자치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건 시민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시민격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자치라고 표현했다. 맞죠? 자치는 시민들이 하는 거죠. 주민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주민자치는
보다 지향성이 있어요. 보다 넓은 사람들이 주민에서 시민으로 변하는 과정을 만들어야겠다. 자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서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르지 않아요. 그냥 그 어떤 관점에서 보자는데 정말 이상하게 정의하는 사람은 봤어요. 모 시의 정책연구원의 연구원 박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제가 꼭지가 열려가지고 잠시 이성을 잃어버렸거든요.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더라고요. 시민이라 함은 그 시에 사는 사람, 솔직히 수원시에 사는 사람. 주민이라 함은 수원시에 사는 사람 플러스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 처음에 그 사람과 저하고 생각이 관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제 결론은 진짜 이쪽은 1도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박사랍시고 이 시의 정책 초안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는 거죠. 시민은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그 사전을 찾아도 영영사전을 찾아도 의역을 보면요 국정에 참여하는 사람,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은 그냥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 그 가치가 없는 그냥 그 말인 거죠. 주민인데 집이 있는 사람. 네? 아니 거기에 거주하는 집이 있는 사람. 그 장소에 집이 있는 그렇죠. 주민이죠. 생활하는 사람. 그렇죠. 네. 주민은 그런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네. 그냥 근데 이거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어떤 사회 정치적 의미가 있는 노동자 그러면 노동자라고 하는 사회 과학적 의미가 있잖아요. 사회 정치적 시민이라고는 그런 개념이 있는 의미가 있는 개념인 거죠. 그냥 시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죠. 여기 보통 명예 시민증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이 시에 살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명예 주민증을 주지 않잖아요. 보통 얘기를 하면 오늘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예를 지난구는 명예 시민증을 주지 않고 명예 국민증을 준다니까요. 뭐 그렇게 그런 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에 살기 때문에 시민 그런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서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회 정치적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치라고 얘기할 때는 그 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자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와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 시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 정치적으로 시민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인천시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시민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풀뿌리 운동, 제가 하는 풀뿌리 운동은 주민들을 시민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여기 민주시민 교육 하신다고 십시일반에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때 그런 논쟁도 있어요. 시민 교육하는 사람들이 민주시민 교육이냐 시민 교육이냐. 시민이라는 말은 거기에 민주적인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예. 근데 자치를 하려고 하면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은 꼭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권한과 이게 동전의 양면같이 따라다니는 것은 그렇죠. 책임이죠. 예, 권한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같이 따라다니고 제가 어릴 때는 사회 시간에 이럴 도덕 시간에 시민의 의식 이런 거 배웠잖아요. 시민의 의식의 가장 전제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시민의 의무만 배웠잖아요. 침 뱉지 마라, 빼치기 하지 마라, 어른들한테 자리양, 이런 의무만 배운 거예요. 왜 의무가 존재하냐면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딱 거기에 따른 의무가 존재하는데 권한을 얘기하지 않고 의무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교육이었던 거죠. 근데 권한을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의무 책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책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참여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하지 않고 무슨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이 모두 인천시에 산다고 모두 시민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 권한을 갖기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참여 뭐 주민 참여 정책 이런 거 막 만들고 하는데 사실요 뭐 이렇게 참여 예산제도 행정에서 조례도 만들고 뭐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막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 홍명 총장이 있으니까 여기 또 주민 참여 기본 조례 같은 거 있으면 좋다는데 불편한 거 없나요? 제가 그때 다 뒤졌었는데 몇 년 전에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참여 관련된 제도나 정책들은요 점점 많이 생겨요. 생기는데 그것 자체가 참여를 활성화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행정이나 제도 정책으로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의 넓이를 넓히고 참여하는 문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참여하냐 안 참여하냐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어깨를 걸고 같이 가자 저기로 저 문을 통과하자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건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시민사회의 고유한 역할이에요. 따라서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의 자치정책 그런 것들은 뭐 제도적으로 참여의 문을 넓히고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건 하는데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데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은 도둑놈 같다고 얘기하는 게 니들은 있는 사람들만 쏙쏙 빼먹으려고 하고 정말 그렇게 니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데는 왜 돈과 정책과 시간과 노력을 안 쏟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맨날 그것도 안 하면서 시민들에게 권한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시민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격이 역량이 없기 때문에. 아저씨 그렇게 따지면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계속 자치가 못하는 이유, 권한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역량이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런 역량을 기르도록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역량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훌륭한 교수님 모셔가지고 1000시간, 10,000시간 강의를 들으면 역량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권한을 행사해 봐야 돼요. 지금은 당장은 잘 못하더라도 어설프더라도 권한을 행사해 보고 평가해 보고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게 좀 아닌가 봐? 그러면 좀 다르게 한번 결정해 보고 권한을 행사해 보는 경험들을 계속 쌓아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어떤 자치의 역량들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긴밀히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 정치도 좀 이런 관점에서 이런 자치의 관점에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치 이렇게 하지 않고 지역 정치라고 얘기하는 데는 뭔가 좀 구분을 짓고 싶어서 그래요. 정치 그러면 떠오르는 게 그런 거죠. 저도 그런데 뭐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백로에 가지 마라. 도둑놈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 선출직 공직자들이 벌이는 무슨 것들 이걸 정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치를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정치는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회가 그 공동체가 특정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벌이는 집단적인 노력, 움직임 이게 다 정치예요. 예를 들면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졸린 눈을 부여잡고 재미없는 사람의 강의를 듣겠다고 여기 오셨잖아요. 이것처럼 첨예한 정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치예요. 뭔가를 하고 이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정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벌이는 모든 활동이 다 정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치를 일부 정치인들만의 것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가까이 하면 더러운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치를 선거 때 누구를 뽑을 건가 하는 우리를 잘 대변해 줄 사람들을 뽑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역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다른 의미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체감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로 다루는 게 정치의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 엘리트들이 벌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치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특히 지역 정치는 중앙의 정치는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참 참여하는 게 막막한 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나쁜 놈들이죠.
저네들은 굉장히 나쁜 놈, 쟤네들도 똑같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면 땡인 거지만 지역 정치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벌이는 그 사람들이 나쁜 놈, 나쁜 짓을 하든 뭐 하든 그게 우리들의 체감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벌이기 때문에 지역 정치라고 하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그래서 지역 정치란 말을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 가다가 선거 때 다가오는데 정말 플랜카드를 몰지각한 행동인 건 알지만 플랜카드를 면도칼로 짝짝 찢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는 플랜카드가 있어요. 그게 저쪽 정당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좀 객관적인 사람들이 객관적인 것 같은 얘기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뭐냐면은 선관위에서 붙인 플랜카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아니 민주주의의 꽃이 왜 선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민들을 선거라고 하는데 묶어두는 거예요. 시민들의 주권자들을 선거라는 행위로 묶어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꽃은요 참여죠. 자치예요. 그게 원래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완전히 왜곡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가 나는데 그거는 시민운동하는 사람들도 그 오류에 빠져 있는 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사람들이 정치를 선거와 관련돼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벌이는 걸로만 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시민운동도 사회운동 하던 사람들도 크게 기여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정치 얘기를 잘 안 해요. 에이, 주민들하고 정치 얘기하기 껄끄럽다고 안 하죠. 꼭 선거 때 하면 정치 얘기를 해요. 뭐 누굴 내보내자든가 뭘 하자든가 뭐 하다못해 뭐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하자든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도 누굴 뽑을 거냐고 관계된 것만 한해서만 정치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치가 그렇게 왜곡시키는 내는 사회운동, 시민운동 하던 사람들 좀 크게 기여했다. 솔직히 좀 내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정보 차단 예. 통하지 않은 그런 정보. 그렇죠. 중요하죠.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그 정보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맞아요. 그런 시선으로 보니까 이 참여라는 것도 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것들 내가 어떤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네,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런 것들이 있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 접근성도 있고 그런 왜곡된 정보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시민 주민 이런 참여자의 몸으로 그런 걸 판단의 목표를 남겨줘야 되는데 자꾸 왜곡시켜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아주 가장 큰 예, 그렇죠. 동의합니다. 저번에 얼마 전에 그 원전 문제 때문에 위원회 구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토론하고 뭐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원전을 찬성한 쪽에서는 PT 하나 맞는데 매덕을 들여가지고 PT를 맞는데 예쁘게. 근데 원전 반대한 쪽은 우리 나 같은 사람이 반대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 제비가 되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저는 제 생각에는 더 핵심적인 문제가 정보는 가장 저변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하나는 정치가 우리들의 일상의 삶과 생활과 유리된 채 정치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결정해 버리잖아요. 이거죠. 연결된 건데 두 번째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취지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치의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치의 관객으로 전락해 있다고 하는 거죠. 무대가 있는데 우리가 무대에서 공연하는 주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관객이 되는 거예요. 관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면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못하면 야유를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는 근데 밀접하게 연관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런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면
과연 그런 정치적 의사결정을 우리 삶의 질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는가. 정말 우리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많이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걔네들은 맨날 요즘에 기초의회에서 당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부평구 의회에서도 이 큰 두 개 정당이 싸우잖아요. 전에는 지지난번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싸워도 그냥 암묵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싸우니까 어떨 때는요 다른 정당끼리도 같이 이렇게 많이 맞아가지고 뭐 하기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지난번 의회부터 당론이라고 얘기를 당론 기초의회에서 부평구 의회에서 같은 데서 당론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너와 뜻이 같지만 당론이라서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만약에 직접 결정을 한다면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질과 관련돼서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는 사실 한 가지 문제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정치라고 하는 것도 거버넌스, 참여, 시민자치, 주민자치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뭐냐면 이제는 중요한 것은 누굴 뽑을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정말 정치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렇게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반대하진 않아요.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운동을 하고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원론적으로는 맞아. 근데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왜냐면 선거 때가 다가오면 이 엄혹한 시기에 우리 편 누구를 내보내서 뽑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여기는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헌신적으로 사회운동했던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한 경우 굉장히 많았죠. 정치가 바뀌었나요? 우리 여태까지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아니 아무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이해가 돼.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게 과연 변화를 이끌어냈나요? 질적인 변화를 우리의 삶의 질은 두 번째 자체가 정치라도 바꿔냈나요?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4인 선거구제 다 뽀개버렸죠. 민주당에서 앞장서가지고 제안당하고 그 앞장선 사람 중에 저희 후배도 있어요. 정치인 되겠다고 민주당에 들어가서 서울시의원 된 사람들도 있어요. 2명이나. 한 명 사진에서 찍혔더라고 그때. 쪽팔리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찍는데 쪽팔리게 이런 비공식적인 저는 더 이상 거기에 희망을 걸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2015년도에부터 했어요. 그 뭐냐면 이거죠. 지역 정치에 우리가 참여하려면은 후보를 내보느냐 마느냐 이렇게 논의하지만 말자. 이건 전술이다. 우리 후보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 전술적인 판단이야. 그런데 전술적인 판단을 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이 맨날 전술 가지고만 얘기하냐.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했거든요. 한 20명, 20대 1로 싸웠어요. 붙었어요. 맞짱 떴는데, 신나게 얻어맞았죠, 뭐. 왜냐면 그때가 지방선거를 앞둔 때였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 할 때냐, 이런 거죠. 굴하지 않고, 제가 무용당같이 얘기해요. 나 20대를 맞짱 떠서 앉았어, 이러고. 네. 그때 재밌었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2016년에 지방선거 있었죠. 2012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고양시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그 시민 후보라고 하는 사람, 민주당으로 나왔던 당시에 그때 새정치국민연합이 그때 야당으로 공천받아 나왔다던 시민 단체에서 낸 후보들이 한 3분의 1 정도의 의석을 장악했어요. 획기적이었죠. 나하고 막 싸우다가 내가 뻗지 않고 계속 버티니까 재미가 없었는지 그때 제가 잘 아는 그 고양시 그때 시의원 한 분이 와 계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나하고 싸우기 지치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말꼬리를 돌린 거죠. 그래서 고양시가 그렇게 했는데 고양시 계획을 좀 듣고 싶다고. 그때 그 시의원이 딱 자랑스럽게 딱 그렇게 일어서 하는 말이 이거 3분의 1 정도 장악했는데 근데 3분의 1 장악해도 쪽수가 모자라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장악해도 뭘 결정하려고 하면 3분의 1이잖아요.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맨날 번번이 표결해서 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그래서 다음 선거는 과반수 이상을 우리가 차지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뭐라고 또 깐족거렸는지 아세요? 정말 깐족거린 건데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있잖아요. 정말 다음 선거 때 시민 후보가 과반수 이상 고양시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고양시의 시민운동은 망할 것 같아요. 또 엄청 집중 포화를 맞았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과반을 장악했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뭘 해야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닐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가 시민으로 뽑아줬으면 니들이 해야지.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죠. 청을 놓으면 되는 사람들이죠. 난 그렇게 보내버릴 거 아닐까 이렇게 우려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우리가 하려는 게 그런 건가? 정말 우리가 하려는 지역 정치가 그런 건가? 우리 편을 많이 진출시켜서 우리가 요구하면 그걸 갖다가 들어주는 그런 정치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럼 우리는 참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참여하는 건 귀찮잖아요. 때론 돈도 들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이 졸린 시간에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처음 보는 강의도 들어야 되고 굉장히 귀찮은 거거든요. 그러니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과연 그게 민주주의 우리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 정말 그럴까? 그게 정말 정치가 변하고 발전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요즘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잖아요. 오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책을 좀 개발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후보자 소통 토론회 같은 거 한다든가 정책 질의서 보내가지고 답변 받는다 이런 활동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우리 후보를 내자 이런 방식이에요. 요즘에는 후자가 더 많이 그런 얘기를 우리 후보 내자, 시민 후보 내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책적을 제안을 하는 활동이든 우리 후보를 내는 활동이든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인 우리 목표가 설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어떻게 정치의 관객이 아니라 주인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선거에 따른 필요한 전술을 할 수 있어요. 그 전략적 관점이 없잖아요. 선거에 백날 나가봐요. 당선되면 다 떨어져요. 그 고양시 3분의 1 장악했는데 그 다음에 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정당 공천제가 됐거든요.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지금의 민주당에 가입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진보정당에 있던 사람들도 지난번에 통합진보당 해산된 다음에 그 진보정당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을 가입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진짜 그런 행태는 싫어요.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당선하면 돼보겠다는 거잖아. 거기에 시민들도 없고 민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게 가치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정말 힘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하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 선거 때가 되면은 후보를 내보낼까 말까 이런 것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선거라고 하는 시기만 오면은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거는 쫙 분리돼서 후보를 내야 돼, 뭐 해야 돼, 우리 누굴 찍어야 돼 이렇게만 얘기를 가는 건 정말 시민들 점점 정치의 관객으로 전락시키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 제 같은 생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으로는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지만요 선거 때 이런 얘기하면은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비주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지역 정치에 대한 입장이 있어서. 왜냐면은 평상시에 이런 얘기하면 맞다고 다 그래요. 선거 때 이런 얘기하면 다 싫어요. 이게 제가 벌써 여러 번 반복해. 사실 2014년, 15년에 그때 그 끝장 토론회 하는 것도 계속 반복하지 말자고 한번 끝장 토론을 해보자고 하는 건데 여지까지 계속 그런 거죠. 다행히 그래도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지역 정당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 저기 부천에서도 이번에 정정당당이라고 지역 정당이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한 시도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씩 놔주고 있긴 한데 크게 좀 없다고 생각해. 저는 선거 시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 정치는 그렇다고 제가 제도 정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제도권에 들어가서 하는 정치. 왜냐하면 이 제도권 정치는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우리들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을 결정할 권한이 거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걸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그걸 무시할 수 없다고 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접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도 정치와 우리가 얘기했던 시민 정치, 시민들의 정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민 정치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전 이것이 좀 관심이 좀 큰데요. 뭐 접점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죠. 뭐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는 걸로 하고 우리 후보를 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접점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어떤 거라도 제일 잘못된 거는 이런 것이 전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책을 뭐 내놓고 받든 말든 아니면 뭐 우리 후보를 내든 말든 이제 네가 당선됐고 우리 말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하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선거에 우리 편을 많이 내보내자고 하는 것들을 인적 교체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지난번 선거 때 지방선거에서 시민운동하던 사람들이 맹위를 떨치던 이론이 인적 교체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회 한번 가보시면은 부평구 의회에 가보시면은 참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상식적인 사람들로만 채워도 정치가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적 교체론을 들고 나왔던 거예요. 뭐 좀 나아지겠죠. 그것까지 제가 부인하진 않지만 과연 그게 정치의 근본을 바꿀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도 정치와 시민 정치의 어떤 소통 통로, 접점을 어떻게 소통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건가 이게 중요한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참여 예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 처음 참여 예산을 시행했던 도시하고 독일 베를린의 리히텐베르그라고 하는 데를 방문했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참여 예산제를 왜 도입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대한 하나의 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포르토 알레그레에 가서 너희들은 왜 처음으로 그런 참여 예산 같은 것들을 고안하고 실시했니? 라고 물었더니 그것을 시행했던 게 포르토 알레그레 빼떼당이라는 정당에서 집권했을 때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빼떼당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잘 이해하려면 우리 빼떼당의 정치 철학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의 정치 철학이 뭐니라고 물었더니 우리의 정치 철학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면 민중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정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정치 목적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하게 되면 권력을 얻게 되면 그 권력을 시민들에게 다시 나눠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정치를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독일의 리히텐베르그라는 데 가서 물었어요. 그 시장을 만나가지고 니네 왜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시행하니? 그랬더니 리히텐베르그는 독일의 베를린 중에서도 약간 동쪽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 동독이었던 지역이었고요. 공산주의 체제에 있었던 지역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시장이 일어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때 그 시장은 링크스라고 하는 좌파 정당이었어요. 그 시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은 생각해도 공산주의가의 이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태도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얼마나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이고 억압할 수 있는지 자기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시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 정당 주변 동료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 결과 유일한 방법으로 택한 게 자기가 얻은 권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여예산제도 실시했고 그 밖에 다른 정책들에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자치를 기반으로 한 정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민 후보도 그렇죠. 솔직히 시민 후보가 시민 후보인가요? 시민단체 후보죠? 시민단체 후보로서의 성격은 정말 맞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나 이번에 출마하고 싶어. 나 너하고 같은 단체에서 일해. 너 동료 아니야? 우리 그 니캉니캉 남이가 내가 이번 나가니까 나 시민 후보로 추대해줘. 같이 일할 정리가 있는데 니캉니캉 남이 아니니까 시민으로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 단체에서라도 민주적으로 그 사람을 추대하기 절차를 거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존에 저기 자한당 정치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차이가 난다고요? 정말 차이가 나나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물론 차이 나요. 차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심하게 비판하는 건데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치도 못 바꾸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의 방향도 못 바꾸고 그런 건 마찬가지죠. 왜? 시민들은 여전히 정치적 역량도 없고 영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건 시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리고 영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것을 등한시한에 있어서 이런 전략적 관점이 배제된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다람 책받기 돌듯이 그런 소모적인 정치를 뺏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예요.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우리의 후보로 정말 나간다고 하면 저는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 네가 잘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참여 통로를 어떻게 넓혀줄 건지,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권한을 줄 건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협약과 그런 약속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해줄게가 아니고 네가 뭐 할 수 있게 내가 해줄게. 노력할게. 내가 소금이 돼줄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다들 빛은 되고 싶어 하는데 소금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위에서 빛을 비춰주는 빛은 다 되고 싶어 하는데 밑에서 녹아서 없어진 소금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러나 참 가슴을 부딪히는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정치를 하고 선거에 누구 내보낸다고 하면 이런 거죠. 네가 뭘 하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네가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짜웅을 한다고 이게 이런 말 잡혀요. 하여튼 그렇게 같이 안에서 우리들이 참여하고 우리가 뭐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본의 지역 정당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일본에도 지역 정당이 법적으로는 용인되어 있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지역 정당을 만들어요. 정치 조직은 가능해요. 정치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지역 정당이라고 해요. 물론 여러 가지 한계도 있어요. 이게 생활 클럽, 우리나라 생협에 있는 여성들이, 아주머니들이 뭐더라 아마 공해 문제와 관련돼서 뭘 굉장히 서명을 많이 받고 했는데 그게 결국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직접 결정하겠다고 해가지고 정당을 만들었어요. 지역 정당을. 그리고 생활 클럽이라고 또 그래서 동교엔 동경 생활자 넷, 가나가 넷, 한 전국에 한 8개 정도 지역이 넷이 있어요. 지금은 좀 힘이 막 이었겠지만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맹위를 떨치던 지역 정당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 정당들에서 우리가 치사받을 점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거기서는요. 그때 그 고양시에서 왔던 그 의원들처럼 절대로 제가 가나가 넷 사람이나 동경생활대 넷 사람들 여러 번 만났어요. 한국에서도 만나고 일본에 가서도 만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불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수라서 힘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겐 자기가 소수고 다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할 분담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시민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싶다고, 이렇게 결정하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내보낸 그 지역 정당은 사람들은 토론 같은 걸 개최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진출시킨 의원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시민들이 토론을 벌여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의원은 반드시 의회에 의정 활동할 때 그것을 제기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봤자 쪽수로 안 되면 힘들 거라고. 이 사람들은 관철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자기가 거기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도 그거는 힘이 없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 지난번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런 제가 비판했던 시민 후보들이 그래도 시민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했던 후보가 둘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예산 편성 때
예산 설명회 워크샵 같은 걸 했어요. 의원 2명이 했어요. 의원 7명의 의원인데 2명이가 소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편성안을 다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수렴해가지고 의회 예산 심의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딴 의원들도 이걸 한 걸 알고 있잖아.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주민들이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제안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괜히 찍힐까 봐.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뒷배경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동을 중요하게. 이 사람들은 역할 분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 조그만 거 일상적인 거 자기가 그냥 하면 되지만 만약에 중요한 거다 싶으면 반드시 이쪽에다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결정하면 되는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내보낸 사람들은 또 의무가 있어요. 그걸 권한만 있는 게 의무도 있어요. 반드시 의원이 그런 요청을 하면 토론 같은 걸 열어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두 번째 여기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의 민주성이에요.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나가고 싶은 사람을 내보내지 않는다. 우리가 내보내고 싶은 사람을 내보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정말 우리 선거 때마다 정말 저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나가고 싶은 사람이 나서면은 아까 니캉니캉 난이하고 이렇게 내보내요. 시민 후보 이러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보내고 싶은 사람을 내보내요. 이 두 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의회로 진출하는 걸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 지도자라고 보지 않고 대리인이라고 봐요. 대표자라고 보지 않아요. 대표자와 대리인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대표자는 우리 대표자니까 가서 우리의 뜻을 대변해서 자기가 소신껏 결정하면 되는 게 대표자예요. 대리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정할 때 이걸 이렇게 결정할지 저렇게 결정할지 항상 자기를 고용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출시킨 의회 의원들을 대표자라고 하지 않고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 대리인이 되는 것을 지역의 정치력, 지도력을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효율적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잘하는 사람이 계속하도록 내주지 않아요. 2기 8년제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연임을 하잖아요. 재선까지 되면 3선 때는 여기서 후보자로 저절 공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공천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폴란드에서는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섀도우 캐비넷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갈겨 쓸 바에 안 쓰니만 못하더라고요. 이 섀도우 캐비넷은 보통 어떤 의미로 쓰냐면요. 이렇게 인수위 할 때, 정권을 잡았는데 아직 인수받지 못하고 인수위 같은 걸 할 때 내적으로 이제 뭐 각 장관들이 이렇게 꾸려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공식적인 내각은 아니지만 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이런 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좀 코어 그룹. 예를 들면 각 장관들이 이거 있지만 청와대에는 뭐 이렇게 각 수석들 있잖아요. 이게 더 힘이 뭐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같이 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 내각 같이 움직이는 걸 이제 섀도우 캐비넷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 폴란드에서 있던 이 운동은 그게 아니고 폴란드가 헝가리가 맨날 헷갈린다. 그게 아니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부평구에 국이 몇 개가 있잖아요. 3-4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과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능력에 따라 여러분들이 17반의 회원들이 한 100명이 있다면 자기 관심별로 그렇게 편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다는 복지정책을 우리가 대안적인 정책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거기 위해서 이제 뭐 복지 당사자나 이런 사람 조사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좀 조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안적인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제안하는 거 부서별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갖고 봤는데 폴란드의 그 사례는 전문가들이 주로 맡아가지고 한 파트씩 맡아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건 별로 닮고 싶지 않고 배우고 싶지 않고 저는 아이디어는 얻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부평구에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관심 있는 영역별로 이렇게 편제를 해서 그런 대안적인 정책을 만들었고 계속 제안하고 하는 건 어떨까? 이것도 한 좋은 지역 정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천안에 참여예산 복지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복지 세상을 여러 가지 시민 모임이라는 데가 주동을 해가지고 만든 복지 네트워크인데 여기서는
오랫동안 그런 활동을 했어요. 1년 동안 뭐 하냐면 이 네트워크에서는 복지 정책의 당사자니까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이 정책이 어떤 혜택을 줬고 그 혜택이 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만족도도 물어보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네 삶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어떤 사업이 너한테 복지 정책이 혜택이 줬으면 좋겠니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예산 편성 시기가 되면 복지과의 예산을 자기들이 대안 예산을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서 행정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행정 입장에서 봐도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너무나 충실히 잘 조사를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욕구부터. 그러니까 행정에서 또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어요. 물론 다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꽤 반영권 비율이 꽤 높았어요. 물론 뭐 지금은 좀 다르게 해요. 지금은 이게 언제까지 사람들은 이런 복지 예산을 늘려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요즘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죠. 요즘에는 사회적 배제 이렇게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이라고 보는데 권리에서 배제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인권 차원에서 7대 인권으로 나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인권으로 하니까 이게 복지 담당 부서에만 해당되지 않으니까 채택률이 옛날까지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활동을 해왔던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좋은 시민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또 있었어요. 지난 선거 때 과천에서요. 굉장히 제가 볼 때 획기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과천 풀뿌리라고? 뭐냐면은 과천에서는 여태까지 시민 후보를 당선시킨 경험이 많았어요. 매 지역 지방선거 때마다 시민 운동을 하던 사람이 출마를 했고 시장 선거는 번번이 실패했지만 시의원 선거는 번번이 성공했어요. 진출시켜 그 선거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막 그 캐스팅 보트를 지게 돼가지고 예를 들면 7명인데 셋이었어요. 둘이 캐스팅 보트잖아요. 이쪽에 우리 쪽에서 보면 사람이 캐스팅 보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의장을 했어요. 뭐 이렇게 뭐 되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잘 나가고 외부에서도 뭐 거기에 누구 의원이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이름이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을 당선시킨 그 아주머니들은 정말 배신감을 많이 느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매번 선거 때마다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해가지고 뽑아줬더니 다 지들이 잘해가지고 잘난 체하고 다니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외부에서도 보면 거기는 훌륭한 의원님이 있으시다며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야. 왜? 내가 만들었는데 왜 쟤만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뭐냐면 자기가 활용됐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모된다는 생각.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저 사람을 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움직였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저 사람 중심이네. 게다가 처음에는 뭐 좀 상의하고 가다가 좀 지나니까 의회 내에 역학관계상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하면서 지멋대로 또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을 하진 않았겠지만 개인적으로 꽤 영향이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그분을 당선시킨 아주머니들 입장에서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선거가 끝날 할 때쯤 되니까 아주머니들이 삼삼 오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다를 떨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지난번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은 이번에는 선거운동 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그런 짓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런 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를 좀 더 하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는 우리를 대변할 사람을 뽑지 말자. 우리가 직접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누군가 후보자가 되면 그 사람 중에 괜찮으면 우리가 선거운동에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직접 하자. 후보부터 우리가 뽑자 이거예요. 후보를 선정할 때부터 우리가 결정하자. 후보부터.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들하고 거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민 공천 파티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후보 신청을 하고 그 중에서 지역구가 2개인데 거기 시민 공천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이 투표로 우리 후보를 뽑아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고요. 이거 내 선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2명 다 당선시켰어요. 물론 3인 선거구제이기 때문에 3등으로 다 당선됐죠.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후에도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냐면 이거예요. 의원? 내가 뽑았는데 왜 니 멋대로 해? 나한테 허락 받고. 의원?
아 이런 것도 내가 필요 못해 뭐 이런 것도 이런 이제 갈등 뭐 그런 갈등이 계속 있었죠. 하여튼 그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여러 가지 내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그렇게 계속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천풀뿌리한 단체를 만들기도 했죠. 요번에 지방선거잖아요. 요번에는 좀 처음부터 개입을 하다가 저는 손을 뗐어요. 좀 실망스러워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 왜냐하면 요번에는 좀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이렇게 제 정당들, 제 진보 정당들의 연합선거 같이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서 야 그거는 아 이거 뭐 안 하는 것보다 그것도 좋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건 좀 그거 다른 것 같아요. 난 손 발 뺄래 그리고 발 뺐는데 아무튼 우리 동네가 아니라서 그런 사례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스페인 사례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페인의 지난 지방선거 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는 최대 도시 두 개죠. 축구도 그 두 군데가 제일 잘하잖아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 그쵸? 축구 좀 안 좋아하세요? 예. 두 군데는 스페인에 관광을 가는 사람 중에 그 두 팀의 경기를 한번 보는 거는 꿈이에요. 누구는 호나우도를 보고 싶어서 누구는 메시를 보고 싶어서 예, 그런 그 최대 도시 두 개 도시인데 거기서 다 이런 시민 정치 세력이 시장을 집권을 했어요. 시장이 당선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포데모스하고 헷갈려요. 포데모스라고 해서 그 지금 의회 한 3분의 1 정도 장악했던 무당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당이 됐지만 기존의 이런 기성 정당들을 기득권이라고 모두 비판하면서 이제 좀 새로운 정치를 주창해서 나오는 게 포데모스인데 포데모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아우라 마드리드라고 하는 네트워크 정치 조직을 만든 거예요. 포데모스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마드리드에서는 아우라 마드리드에 결합해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선거를 한다.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인 꼬뮌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정치 조직이 만든 거예요. 포데모스는 바르셀로나에서의 정치는 바르셀로나인 꼬뮌에 참여해서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런 포데모스 같은 혁신 정당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모임, 철거 반대하는 철거민들의 모임, 뭐 이런 다양한 모임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로 만든 정당이에요.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렀고 그래서 자기들의 시장들을 뽑았어요. 재밌는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미담들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때 참여했던 어떤 단체가 왜 너는 시장이 돼가지고 우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라고 항의서를 보내니까 답장이 온 거야. 답장이 아주 감동적이에요. 변명하지 않아 미안하다. 아직 거기까지 신경 못 쓰고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를 쭉 설명을 하고 이런 일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나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솔직한 사과합니다. 이런 답장이 왔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일정을 항상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이유는 누굴 만나서 이렇게 뒷돈 받고 이런 것들 하지 못한 그런 유혹이 너무 강하거든요. 은행 같은 데서는 정치인들한테 선거자금을 무료로 공짜로 빌려준대. 아주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한 관행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빈집들을 은행이 가지고 있는 빈집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살게 하려면 은행과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은행의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일을 못 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장을 뽑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힘이 시장을 뽑았는가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이해나 욕구를 가지고 움직이는 여러 가지 시민 단체들이나 주민 모임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욕구를, 우리들의 뜻을 정치적으로 실현해 보겠다고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정당을 만든 거예요. 지역 정당을 만들어서 시장들을 당선시킨 거죠. 그리고 당선시킨 다음에 그 단체들은 일상 활동을 계속해요.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이름은 그 아우라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에 꼽은 이 이름으로 또 활동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지금
천도 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한 몇 년 전에 세계가 놀랐던 사건이거든요. 이 두 군데에서 아우라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의 꼬민에서 시장을 당선시켰다고 하는 건 정말 경천 동지할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그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서 계속 지금같이 민주당이 가입해야 당선되려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나갈래, 날 뽑아줘, 너 우리 편이잖아 이런 식의 지역 정치를 아직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운동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스페인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손에 잡히는 것만 자꾸 운동을 했어요. 그게 운동이에요? 그건 운동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가 진짜 이제 운동을 좀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뜩이나 운동에서 하던 게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모든 게 다 그 제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나쁘다고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우려되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보고 정치에 대해서도 정말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것. 운동이 성찰하지 않으면 그게 운동이니까 관성화된 거고 그거는 보수적인 거죠. 그게 무슨 진보예요. 보수적인 거죠. 관성에 빠진 게 그게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 집단처럼 관성에 빠지기 쉬운 집단도 없거든요. 그냥 계속 성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은 거기다가 운동이라는 이름을 전 붙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 정치 이런 것들 좀 그런 자치적 관점에서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집중해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